35살 노처녀 거지를 남편으로 삼았더니 온 집안이 비웃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망하자 그가 500억 수표를 꺼내며 장인어른, 이 정도면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압구정의 호화로운 거실은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아버지 김 회장님께서 내 결혼 사진을 대리석 탁자 위에 던지셨다. 탁탁거리는 말은 소리가 났다. 사진에는 35살에 내가 그들이 거지라고 부르는 남자와 함께 서 있었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버지가 고함치듯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기를 뒤흔들었다. 이 가문에 망신을 안겨줬잖아. 네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는 내 옆에 앉아 흐느끼며 흐느꼈다. 지은아, 너 35살이잖아. 이 가문을 살리느니 거지랑 결혼하겠어? 아버지는 나를 가리키며 눈을 부릅떴다. 이제 끝났어. 네 가치는 정치적 결혼밖에 없는데 그걸 쓰레기로 버렸잖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없이 그 모든 것을 견뎌냈다. 목소리가 차가워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랑스러운 가문이 파산하면 그들이 경멸하는 쓰레기들이 500억 원짜리 수표를 꺼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라고 물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은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겁니다. 비록 잠깐이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35세 서울에서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단순한 독신이 아닙니다. 보수적인 어른들의 눈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김지은은 압구정의 죄 많은 딸입니다. 저는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유명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의 매니저로 일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35세이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열리는 선소개팅의 고문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주선했습니다. 장소는 항상 신라호텔 더 라이브러리 로비나 조선 팰리스 호텔 최상층의 고급 카페였습니다. 저를 보러 온 남자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 조건을 보았습니다. 투자 안내서처럼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지은 씨네 가족은 X회사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상속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그들은 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제국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추석이었다. 명절이었다. 넓은 주방에서 기름에 전을 튀기는 고소한 냄새는 공개 고문 신호였다. 이모들이 모여들었고 나는 그 표적이 되었다. 오, 지은아, 아직 결혼 안 했니? 너 35,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들은 마치 내 인생을 훑어보듯 팬케이크를 뒤집으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 지쳤다. 강남의 위선에 지쳤다. 그날 밤 나는 끔찍한 소개팅을 마치고 돌아왔다. 로펌의 아들인 그 남자는 저녁 내내 자신의 파텍 필립식의 컬렉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압구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운전기사에게 종로에 세우라고 했다. 숨이 막혔다. 멋진 식당들의 네온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둡고 오래된 골목길로 빠져나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름한 국밥집에 들어섰다. 사골 육수와 싸구려, 소주 냄새가 강했다. 그곳에서 그를 만났다. 강현우였다. 그는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내가 잘 아는 먼지, 동대문 야시장 특유의 먼지가 뒤덮여 있었다. 그는 근엄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술집에서 술 취한 남자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을 때 내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지 그는 중얼거렸다. 압구정 아가씨, 길을 잃으셨나요? 나는 반응할 틈도 없었. 강현우는 이미 국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는 일어서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술 취한 남자를 바라보기만 했다. 삼촌, 그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시끄러워요. 그게 전부였다. 술 취한 남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는 침묵했다.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가 돌아섰다. 주먹질은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위험이 느껴졌다. 신라호텔의 어떤 재벌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나를 속물 같은 3세 재벌과 결혼시키려 하셨다. 망가지기 직전인 회사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에 지쳤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국을 먹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사회의 밑바닥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경멸하는 모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완벽한 반항하였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미친 결정을 내렸다. 나는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당신, 내가 물었다. 결혼했나요?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겨야 할 부끄러운 존재로만 보셨습니다. 자매님들, 결혼식은 신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정치인들과 대기업 총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제 결혼식은 김씨 가문의 체면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경기도 교외에 싸구려 임대홀에서 거행되었는데 1층이 바비큐 식당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없었습니다. 낡은 노래방 시스템과 번쩍이는 LED 조명만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온 것은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러 왔고 압구정의 거만한 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지켜보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주고받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건넨 얇은 축의금 봉투도 보았습니다. 그것은 축의금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식 내내 미소 하나 없이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나 때문에 그들은 얼굴을 완전히 잃었다. 그들이 큰 기대를 걸었던 막내딸은 동대문 시장에 빈털터리 짐꾼과 결혼했다. 결혼 후 우리는 압구정에서 추방당했다. 우리는 신림동 반지하 아파트로 이사했다. 신림동, 압구정이 하늘이라면 신림동은 서울 하수구의 최하층이다. 우리 아파트는 창문만 열면 길가에 주차된 차들의 바퀴가 닿을 정도였다. 그리고 희귀한 냄새는, 특히 장마철에는 그 냄새가 너무 강해서 옷감 하나하나에 스며들었다.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지하철을 타본 적이 없던 나는 이제 매일 아침 붐비는 2호선에서 밀치고 디자인 회사에 가야 했다. 나는 여전히 그 직장을 지켰다. 그것이 나를 옛 세상에 묶어두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강현우, 내 백수, 남편, 그는 집에 있었어.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했지. 내가 마법에 걸렸다고 했지. 그 남자는 쓸모없는 돈만 노리는 놈이라고 했지. 매주 주말마다 압구정에 있는 큰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건 굴욕이었어.
그는 마치 무임승차 같았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아버지가 전화했어. 저 사람한테 나가서 눈 치우라고 해. 매형님 차가 더러워서 어머니가 노려보았어. 시간이 있으면 세차나 해. 가구가 무거워서 사람들이 현우야, 이거 방으로 가져와. 라고 불렀어. 존칭도 안 써. 그리고 현우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했지. 눈을 치웠고 세차를 했고 짐을 날랐어. 우리 가족은 그 굴욕을 받고 친척들은 비천한 사람으로 봤어. 하지만 나만 봤지.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퀴퀴한 반지하로 돌아갈 때마다 언제나 따뜻한 식사가 차려져 있는 것을 나만 보았다. 별미는 아니었다. 그저 뜨거운 김치찌개, 한 그릇과 부드러운 계란말이, 한 접시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입고 갈 유일한 정장은 매일 밤 그가 조용히 다림질해서 방구석에 걸어두는 것을 나만 보았다. 그것은 걱정거리였다. 돈과 강남 재벌들이 결코 살 수 없는 것들. 아버지는 항상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계약이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는 중견건설 자재 공급업체로 20년 동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대기업의 숨결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들과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와 값비싼 인삼 선물 상자가 안정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통의 전화, 그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갑자기 해지되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재벌들이 마음만 먹으면 중소기업을 짓밟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태도로 말입니다. 아버지는 버티려고 애썼습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신한이나 우리 같은 인류 은행들이 거절하자 아버지는 검은 돈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바닥을 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을 때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나는 재빨리 택시를 타고 압구정에 있는 큰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자란 호화 아파트의 문은 붉은 종이로 뒤덮여 있었다. 감유 딱지, 잊히지 않는 이미지, 한국 금융붕괴의 상징, 채권자들이 왔다. 평생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오만한 아버지가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마비였다. 우리는 아버지를 서울 최고의 사립병원이자 가장 비싼 병원인 아산병원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다. 하지만 울음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형제자매들의 침묵이었다. 신라호텔에서 결혼했다고 자랑하던 자매들. 처남들은 이사였다. 그들이 와서 병원비를 살펴보더니 변명을 찾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가 어려워요. 아내분께서 투자할 돈이 필요하세요. 그들은 돌아섰다. 그들은 빚에 휘말리는 게 두려웠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돈이 사라지면 가족 관계도 사라져버렸다. 오직 나만 남았다. 죄인 딸, 낡은 차를 팔아야 했다. 남아있는 명품 핸드백들을 모두 모아 청담동의 VIP 고객이었던 위탁 판매점으로 가져갔다. 그 굴욕은 가난보다 더 가슴 아팠다. 그 돈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며칠치 낼 수 있는 정도였다. 우리 가족은 압구정 집을 잃었다. 우리는 오래된 동네에 싸구려 월세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아내와 내가 사는 신림동 반지하보다 더 형편없는 곳이었다. 가족 식사는 이제 끔찍한 침묵에 휩싸였다. 잘생긴 사장, 큰형은 이제 매일 술에 취해 있었다.
술집에서도 술을 마실 엄두를 내지 못했다. 편의점, 편의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사회를 저주했다. 남편 강현우, 우리 집의 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하러 나갔다.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챙겨 집에 와서 아버지 죽을 싸오라고 했. 그날 밤 나는 셋집의 좁은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무력감에 울었다. 밖으로 나온 이 문 밖에 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위로하는 대신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차분한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아산병원에서의 마지막 나날들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자, 함께 가자며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파산한 사람들의 가족 자살이라는 비극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왔습니다. 채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병원이라는 사실조차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산소호흡기를 달고 계신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욕설과 비명소리가 아산의 호화로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가파, 할아버지, 아픈 척 하는 겁니까? 그들은 물건들을 박살냈습니다. 어머니는 기절하셨습니다. 한때 원장이었던 매형은 제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강현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림동의 비굴한 남자가 아니었다. 오늘 그는 소박하지만 깔끔한 짙은 회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깔끔하게 빗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예전 국밥집에서 보였던 차분한 눈빛은 이제 무섭도록 차가웠다. 사채업자가 그의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비웃었다. 누구세요? 초췌해 보이시네요. 아니면 이 가족이 숨기고 있는 거지 사위이신가요? 현우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혼잡한 군중 속을 헤치고 걸어갔다. 그는 곧장 아버지의 병상으로 향했다. 그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가슴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가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두껍고 옅은 흰색 봉투였다. 나는 가까이 다가갔다. 봉투에 새겨진 로고가 보였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로고가 아니었다. 여의도에 있는 고급 프라이빗 뱅킹 센터의 로고였다. 평범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 방안이 갑자기 조용해졌. 현우는 느린 동작으로 안에 든 것을 꺼냈다. 수표였다. 현우는 수표를 병상 옆 탁자, 아버지 바로 앞에 놓았다. 나는 숫자를 보았다. 하나, 둘, 셋, 0은 셀 수 없었다. 500억 원, 500억 원. 온 가족이 경악했다. 비명을 지르던 채권자들은 갑자기 침묵했다. 그들은 눈을 비볐다. 현우는 충격에 휩싸여 수표를 응시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다. 아버지, 지금까지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 이 돈으로 우리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숨을 쉴 수 없었. 아버지가 몸을 떨었다. 자매들은 숨을 헐떡였다. 채권자들이 떨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이라고 불렀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나의 거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강현우는
동대문의 짐꾼이 아니었다. 그는 제주도의 유명 리조트 호텔 체인을 소유한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대가족이었다. 10년 전 그는 형제들 사이에 잔혹한 권력 다툼에 혐오감을 느껴 가족과 인연을 끊었다. 그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물질적인 것에 혐오감을 느껴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선택한 은둔형 투자 천재였다. 그리고 그 500억 원짜리 수표는 그가 방금 조용히 팔아치운 마지막 주식이었다.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간직했던 주식이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우리를 구했다. 그 500억 원짜리 수표. 그냥 돈이 아니었다. 뺨 한 대였다. 우리를 깔보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뺨이었다. 그날 이후 아산병원 아버지 병실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북적였다. 내 허름한 결혼식을 비웃던 친척들, 우리 집이 망했을 때 내 눈을 피하던 친척들이 이제 나타났다. 대거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이모는 삼나무 상자에 담긴 6년근 최고급 인삼 한 상자를 가져왔다. 삼촌은 너와 네 동생을 위해 기르는 선물이라며 한우일 플러스 최고급 한 상자를 가져왔다. 그들은 남편 강현우를 애워쌌다. 아, 사위김. 정말 재주 있는 젊은이구나. 현우. 정말 효도심이구나. 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들은 뻔뻔했다. 터무니없이 뻔뻔했다. 500억 원이면 새 파티를 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인사는 받아들였지만 선물 상자는 모두 거절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저 평화가 필요하실 뿐입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복수심도 없었다. 그는 그저 더 이상 부모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만 간직했다. 나중에 그가 말했듯이 적어도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못해 받아주셨으니까요. 현우는 모든 빚을 갚았다. 전부. 사채업자들의 터무니없는 이자까지 포함한 마지막 한 푼까지. 우리 가족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아버지는 회복 후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처럼 울었다. 그의 얼굴은 마침내 살아났지만 그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하지만 현우는 우리를 압구정으로 데려가지 않았다. 그는 그 고급 아파트를 되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의 일부를 판교에 있는 작고 딱 맞는 집을 사는 데 썼습니다. 판교. 부촌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풍요롭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며 무엇보다도 옛 가문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에게 낡은 쇼가 아닌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저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관리자 역할에 지쳤고 숫자에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저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투자했습니다. 큰 회사가 아니라 설해마을에 있는 작고 아늑한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에 투자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모든 것을 직접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짐이 아닌 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제게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가지 않았습니다. 반포 공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서서 무지개 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밝았지만 더 이상 우리 어깨를 짓누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였다. 몇 년 전 국밥집에서 조용히 일하던 그 남자. 나는 그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500억 건이면 가문의 명예를 되살릴 수 있겠지만 퀴퀴한 지하실에서 조용히 내 양복을 다려주던 그 시절은 살 수 없었다. 온 세상이 나를 멸시할 때 그가 끓여준 따뜻한 김치국 한 그릇도 살 수 없었다. 사람들은 여자들이 남편감을 고를 때 지갑을 본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오늘은 그의 지갑을 보지 마라. 온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그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500억 원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그건 침묵만 가져올 뿐입니다. 채권자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침묵 말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축하하기 위해 남편 현우는 저녁 식사를 예약했습니다. 국밥집이 아니라요. 정식당에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혹시 모르셨을까봐 말씀드리자면 정식당은 청담동에 있는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입니다. 한 끼 식사 비용이 제 전 월급만큼이나 비싼 곳입니다. 요리가 음식이 아니라 예술 작품처럼 서빙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답답하고 호사스러운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갈비만 젓가락으로만 집어먹던 아버지는 이제 수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기대앉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사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존댓말과 함께 김사위, 네가 이거 먹어. 아니요, 아버지. 제발 드세요. 아버지는 남편을 공손하게 김사위라고 불렀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친밀함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500억 원의 권력이 두려웠다. 한때 제설차 보냈던 그 남자가 두려웠다. 나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불편해 보였다. 눈앞에 정교하게 차려진 랍스터를 바라보고 있었고 반지하 집의 김치국이 그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 그는 거리감을 느꼈다. 그들이 그를 깔볼 때보다 더 그는 가족이 되고 싶었지만 그 돈 때문에 귀빈이 된 것이다. 그 숨막히는 느낌은 가족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었다. 나는 압구정으로 돌아갔. 갤러리아 백화점 웨스트 사이드에 들어섰습니다. 최고급 명품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몇 달 전만 해도 청담동에 있는 위탁 판매점에 들러 낡은 가방을 팔려고 고개를 숙여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판매원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가짜 동정심이 담긴 표정이었죠. 오늘 갤러리아 백화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비원부터 점장까지 모든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그들은 저에게 인사를 건넨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가 건넨 블랙카드를 건넨 것 뿐이었습니다. 곧장 에르메스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판매원들에게 아부해야 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오늘은 VIP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최신 모델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악어문의 버킨백을 가리켰습니다. 가격도 묻지 않았습니다. 좋아서 산 게 아니었다. 방금 겪은 가난에 대한 복수를 위해 샀다. 위탁 판매점의 기억을 지우려고 샀다. 카드를 극자 기계에서 부드럽게 삐소리가 났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비싼 가방을 손에 쥐었다. 가방은 텅 비어 있었다. 이상하리 많지 가벼웠다. 갤러리아를 나와 호화로운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문득 깨달았다.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개성이 아니라 강력한 검은색 카드에 고개를 숙인다. 나는
방금 압구정 노처녀, 우리에서 다른 우리 조장주, 우리로 발을 옮겼다. 그리고 이 우리는 더욱 답답했다. 다만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다. 순진하게도 우리 이야기가 그렇게 행복하게 끝날 거라고 믿었다. 판교에서 설해마을에 있는 내 작은 작업실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 거라고. 하지만 잊고 있었다. 남편은 단순히 가족을 버리고 간 게 아니었다. 한성그룹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500억 원.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선전포고였다. 한성그룹의 거액 주식을 갑자기 매각한 것은 그룹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 사람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왔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다. 현우가 내 설계도를 그려주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낯선 번호였지만 그는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내가 그를 알게 된 이후 처음으로 그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너를 보고 싶어 해. 현우가 전화를 끊고 내게 물었다. 누구지? 내 큰형이야. 한성그룹 부사장. 그곳은 레스토랑이 아니었다. 더 팀버하우스였다. 그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곳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강남 파크, 하얏트 서울 지하에 있었다. 어둡고 무거운 나무문 뒤에 숨겨진 비닐바, 최고급 위스키 컬렉션만 보관되어 있었다. 이곳은 지하 거래, 즉 슈퍼리치들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그는 혼자 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현우는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형은 수만 달러짜리 맞춤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형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게 아니었다. 그는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그는 현우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 500억 원을 내 공동가족을 구하기 위해 썼다는 이유로 그를 멸시했다. 그는 우리를 무임승차자라고 불렀다. 현우는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피 속에는 갑질 문화가 깊숙이 배어 있었다. 젊은 여자 종업원이 떨다가 실수로 와인 한 방울을 쏟았다. 형은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저 겨울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이 위스키 한 잔이 얼마인지 알아? 네, 1년 월급 전부야. 이리 와서 점장이나 불러. 현우는 그를 막았다. 수건을 가져다가 직접 와인 한 방울을 닦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 여자에게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형의 눈에는 남편의 예의범절이 비열한 약점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는 제안을 했다. 돌아가. 그가 말했다. 네가 주식을 판 건 무시해 줄게. 아버지께서 중병이시거든. 돌아가서 그 여자와 이혼하고 유진제약그룹 딸과 정략 결혼을 준비해 우리 파벌에 필요한 거야. 그는 주식 매각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현우의 목숨을 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몸서리쳤다. 그가 10년 동안 도망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남자는 더 이상 10년 전의 나약한 막내 아들이 아니었다. 현우는 그저 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평범한 집안 말이야. 남편이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삼키려는 차가운 대기업보다 더 따뜻해. 난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협상은 끝났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에서 거부는 파멸을 의미했다. 처음의 두려움이 지나가고 안전함이 익숙해지자 나는 옛
흔적들을 보기 시작했다. 현우가 부모님을 위해 사준 판교집은 넓고 조용하고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압구정동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투덜거리셨다. 친구방 여사가 아들이 레미안 집을 사줬다고 자랑하더라. 왜 판교에 있냐고 계속 묻더라. 너무 먼데. 레미안, 고급 아파트 브랜드, 복귀의 상징. 나는 침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 병원 침대에서 울던 아버지는 이제 명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랑하기 시작했. 아버지는 자신을 멀리했던 옛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 그는 가슴을 두드렸다. 사위님, 아, 한성그룹 출신이시네요. 별일 아니시죠? 아버지는 약속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 취직이 필요하세요? 사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는 아첨을 받아들였고 거만했다. 그는 내 사위를 황금 명함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갔다. 500억 원이 끝없는 광산. 한때 자신들을 죽였던 경박한 생활로 돌아가는 티켓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걱정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남편은 알고 있었다. 현우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정식당에 자리를 예약하지도 않았다. 호화로운 집으로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판교에 있는 우리 부모님의 셋집으로 왔다. 오렌지 한 봉지와 봉투를 가져왔다. 그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 앉았. 분노는 없었다. 그는 그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버지는 봉투를 바라보며 눈을 빛냈다. 아마도 현금인 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에는 은퇴 저축 통장이 있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책이었다. 아빠, 엄마, 현우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여기 있는 돈은 두 분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이에요. 여행비도 충분하고 최고의 병원비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단호했다. 지은이 때문에 이 가족을 구했어요. 그리고 제가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돈에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제 돈을 레미안 아파트를 되사고 우리를 거의 죽일 뻔했던 허영심 많은 얼굴을 되사고 싶으시다면 저를 과시하는 도구로 쓰시려면 그는 말을 멈췄다. 그럼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는 멍해졌다.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아군을 찾았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딸이 그들의 편에 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압구정의 김지은이 아니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저는 그저 체면 때문에 다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다시 살아났다. 500억 원을 가지고가 아니라 그 허황된 과거를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그 가족회의 후 저는 디자인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유능한 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남편에게 500억 원을 받아 저축한 한성 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일하는 거야. 아마
재밌어서 하는 거겠지. 라고 등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존경심은 사라지고 호기심과 질투만 남았습니다. 한때 제 자랑이었던 직업은 이제 또 다른 경솔한 우리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아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행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파리행 항공권이나 몰디브의 6성급 리조트로 보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동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고급 호텔에 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전통 한옥스테이에 묵었습니다. TV도 와이파이도 없었습니다. 서울의 추위는 온돌의 따스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단 양복과 드레스를 갈아입었습니다. 단순하고 헐렁한 바지로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사찰에서 산채 비빔밥과 간단한 채식 요리, 사찰 음식을 먹었습니다. 검소했지만 이상하게도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한옥의 대청마루에 함께 앉아 달빛이 비치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차량 소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완벽한 고요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쳤다는 것을. 압구정에서 도망쳤고, 신림동에서 도망쳤고, 한성에서 도망쳤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도망쳤습니다. 남을 위해 연기하는 것에 지쳐 있었다. 현우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생각 많이 했어. 그가 말했다. 500억 원. 너무 부담스러워. 우리를 살렸지만 오히려 파산할 수도 있어. 그는 남은 돈의 대부분을 집이나 차를 사는데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재단을 세우고 싶었다. 중년 실업자들을 지원하는 재단 말이다. 자기처럼 한때 능력은 있었지만 사회에 버림받아 국밥집에 홀로 앉아 있는 사람들을 그는 그들에게 품위를 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내 꿈도 찾았다. 큰 회사가 아니라 천분원여 가게를 열기로 했다. 작은 찻집을 인테리어 컨설팅과 함께 열었다. 압구정이나 청담동을 선택하지 않았다. 서촌을 선택했다. 경복궁 옆 오래된 동네. 평화롭고 예술적인 분위기에 작은 골목길과 옛 가치관이 가득한 곳. 정말 열정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안동의 옛집에서 우리는 우리만의 부흥을 찾았습니다. 1년이 흘렀. 나는 더 이상 압구정에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조달러짜리 여성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 우리는 판교 타운하우스에 산다. 강남의 시끄러운 허세는 없지만 실리콘밸리의 두뇌들이 가진 조용한 부의 기운이 있다. 우리는 슈퍼카도 없다. 남편은 여전히 오래된 현대 세단을 몰고 다닌다. 그리고 그는 사랑하는 직업을 찾았다. 한성자동차의 CEO가 아니다. 그는 방문 강사다. 대학에서 실용경제학을 가르치고 10년간 밑바닥에서 배운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서촌에 있는 내 찻집은 아직 문을 연다. 그곳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나만큼이나 피곤했다. 오늘은 주말이다. 초인종이 울린다. 우리 가족이다. 부모님이 방문하신다. 이번에는 어색하고 비싼 선물 상자가 없었다. 어머니가 김치 한 상자를 들고 왔다. 그녀는 여전히 약간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 담근 김치. 많이 담갔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그녀는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된 이후로는 김치를 직접 담그지 않았다. 아버지는 더 이상 사위 자랑을 하지 않으셨다. 바둑판을 가져오셨다. 잠시 후 나는
햇살이 비치는 베란다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와 남편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흑백의 말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김 회장도 한성 청년도 없었다. 그저 사위와 장기를 두는 아버지였다. 그 존경심, 그것은 500억 원짜리 수표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말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가져온 김치 상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진정한 애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우리가 잃어버렸고 다시 찾기 힘들었던 그 무언가. 나는 부엌에 서서 차를 끓였다. 연꽃차 향이 공기 중에 감돌았다. 마당을 내다본다. 국밥집 반지하, 그리고 슈퍼리치 회의실을 태연하게 지나쳐 마침내 여기 앉아 바둑을 두는 내 남자를,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번화한 한국에서 우리는 종종 자산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혼동한다. 나는 한때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었다. 평생을 가격이 떨어진 주식에 걸었고 온 세상이 쓸모없다고 여겼던 남자였다. 그때 깨달았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투자였다. 행복은 여의도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가 아니다. 압구정에 있는 당신의 아파트 주소도 아니다. 행복은 인생의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차분히 잡을 수 있을 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부활이다. 순진하게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서촌에 있는 제 작은 찻집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부잣집 아줌마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제 꿈이자 제 부활이었습니다. 손수 만든 도자기 항아리 하나하나를 직접 따고 하동에서 찻집 하나하나를 직접 따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는 정확히 3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무원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보건검사관이었습니다. 조용한 화요일 오후,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찻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위생불량에 대한 익명의 불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생불량? 제 주방은 수술실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소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독을 위해 이틀 동안 임시 휴업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냥 운이 나빴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들은 제 보고서에 실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작은 찻집을 감사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내 도자기 공급업체에 2층까지 가서 설득해야 했던 옛 장인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머뭇거리며 미안하다고 했다. 김 씨, 더 이상 공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방금 대형 호텔 체인과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텔 체인. 마음이 식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다. 어느 날 아침 내 전화가 울렸다. 친구들이 링크를 보내주었다.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익명의 폭로 기사가 올라왔다. 제목은 서촌 찻집의 진실. 의심스러운 원산지와 부잣집 여주인의 속임수였다. 내가 값싼 중국차를 썼다고, 남편을 위해 돈을 세탁했다고, 교묘한 거짓말이었다. 그 글은 후원 광고였다.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조용한 찻집에 앉아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예약 취소 전화였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왔다. 이건 불운도 우연도 아니었다. 이건 공격이었다. 조직적이고 거물급 공격이었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법과 돈, 언론을 이용했다. 사방에서 나를 질식시켰다.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알았다. 현우의 큰형, 한성그룹 부사장.
이건 남편이 팀버하우스를 거절하자 그가 한 대답이었다. 자유를 위해 감히 치른 대가였다. 서촌에 있는 내 작은 꿈이 강남 재벌의 가죽굽에 짓밟히고 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 노출 링크를 받은 후 서촌에 있는 찻집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에게는 시스템 점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망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판교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늑하고 조용한 우리 집이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현우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고 제가 당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첫 번째 결혼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비명도, 물건 부수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비극은 보통 무시무시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 판교는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아는 공기가 탁했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들 앞에서는 침착했고 동생에게는 차갑게 대했던 그 남자는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구정동의 딸이었습니다. 상류층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잔혹함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찻집에서 멈추지 않았다. 내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현우가 직접 잘라내야 할 얼룩이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나는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짐이었다. 그가 10년 동안 벗어나려 애썼던 진흙탕으로 그를 다시 끌어들였다. 나는 침묵을 깨뜨렸다. 내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죄책감에 떨렸다. 형, 내가 잘못했나요? 현우는 지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 가족을 구하게 놔두지 말았어야 했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바보 같았어. 압구정에서 탈출하고 서촌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나는 너와 나를 시그니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야. 시그니엘 슈퍼리치의 상징. 롯데타워 최상층 6계층에 위치한 초호화 호텔. 개미처럼 서울을 내려다보는 곳. 현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신림동 반지하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이런 공포 속에 살 바에는. 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았다. 화가 난 게 아니었다. 그는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자유가 내 꿈과 평화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500억을 내줄 수는 있었지만 남들에게 쫓기며 숨어 지내는 삶을 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내 한은 풀렸지만 이제 그의 짐이 되었다. 그날 밤 우리는 잠 못 이루었다. 500억이면 회사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다. 하지만 평화는 살 수 없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부의 함정에 빠졌다. 그리고 이 함정은 훨씬 더 숨막히고 잔인합니다. 판교의 공포스러운 침묵을 뒤로하고 나는 서촌의 찻집으로 돌아갔다. 임시 휴업이라는 표지판이 머리 위에 걸려 있었는데 내 꿈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세금 기록과 해지 메시지에 둘러싸인 채 완전히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현우는 애써 보았다.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역시 한성 출신이었다. 우리는 탈출구 없는 우리 안에 갇혀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다. 택시가 아니라 지하철로 혼자 왔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정장은 더 이상 입고 있지 않았다. 아저씨 삼촌들이 입는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았다. 한성그룹을 욕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세무서에서 온 편지도, 이천 도자기 공급업체에서 온 메시지도 보았다. 아버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씁쓸한 미소였다. 재벌.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의 방식은 30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 산부에서 똑같은 일격을 맞은 아버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하고 겁에 질린 회장이 아니었다. 패배를 맛본 노병이었고 이제 적을 알고 있었다. 현우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탁자 위에 낡은 노트를 올려놓았다. 30년간의 사업 경험이 적힌 낡은 노트였다. 딸아, 아버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세금이야. 절대 그쪽 변호사는 쓰지 마. 다른 변호사를 찾을 거야. 아버지는 전화기를 꺼내 오랫동안 잊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법원 근처 허름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작은 세무 변호사였다. 그는 내게 목숨을 빚졌어.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재벌을 싫어한다는 거야. 다음은 납품업체였. 네가 틀렸어. 아버지가 내게 말했다. 이천에 유명 장인들을 뽑으셨잖아요. 유명해서 관리하기 쉬워요. 우리는 그들이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다음 날 MD, Y씨는 남편의 낡은 현대 세단을 빌렸습니다. 그는 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운전했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강원도로 외딴 산골로요. 그는 큰 공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지역 농산물, 시장, 지역 시장에 갔습니다. 그는 찻집들을 돌아다니며 소규모 유기농차 농가를 찾았습니다. 한성그룹은 그들을 눈여겨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30년의 경험을 명령을 내리는 데가 아니라 마치 작은 상인처럼 협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싸구려 여관에서 먹고 잤습니다. 3일 후 그가 돌아왔습니다. 차에는 신선한 차식과 전해본 적 없는 소박한 도자기, 닭이가 가득했습니다. 38년 인생의 처음으로 아버지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몰락, 굴욕을 이용해 딸을 위한 기반을 다시 쌓았습니다. Cha tôi đã chiến thắng trong các trận chiến nhỏ. Ông tìm được nhà cung cấp ở Gangwon-jo. Vị luật sư thuế già nua đã tìm ra vài lỗi nhỏ của cục thuế, giúp tiệm trà của tôi mở cửa trở lại. Chúng tôi đã thắng, nhưng tập đoàn Hanseong, họ chỉ đang chơi đùa. Tuần sau, họ có thể dùng một đòn khác, một tin đồn, một vụ tai nạn. Chúng tôi sẽ không bao giờ được yên. Đêm đó, Hyun-woo nói với tôi, em à, em tin anh chứ? Và lần đầu tiên, anh ấy mở chiếc két sắt nhỏ của mình. Tôi đã nghĩ anh ấy không còn gì. Anh ấy đã dùng 50 tỷ won, nhưng tôi đã nhầm. Anh ấy có một thứ còn đáng giá hơn 50 tỷ won, đó không phải là tiền. Đó là sự thật, anh ấy cho tôi xem. Một chiếc USB nhỏ, màu đen, không nhãn mác. Hyun-woo không phải là một cậu ấm ngây thơ bỏ nhà đi, anh ấy là một nhà đầu tư thiên tài. Trước khi rời khỏi Hanseong, anh ấy đã thấy những con đường tiền bẩn. Anh ấy biết cách anh trai mình, phó chủ tịch, đang âm thầm rút ruột tập đoàn để xây dựng quỹ đen Bizeum của riêng hắn, một quỹ đen dùng để hối lộ, để mua chuộc cổ đông, để chuẩn bị cho cuộc chiến thừa kế khi cha anh ấy nằm xuống. Hyun-woo có tất cả bằng chứng giao dịch. Ngay trong chiếc USB này, anh ấy không muốn dùng nó. Đó là lý do anh ấy trốn đi. Nhưng bây giờ, họ đã dồn anh ấy vào đường cùng. Anh ấy biết, anh ấy không thể chống lại cả tập đoàn, nhưng anh ấy có thể hủy diệt người đang điều khiển nó. Ngày hôm sau, anh ấy gọi điện. Anh ấy không gọi với tư cách cậu út.
Anh ấy gọi với tư cách cổ đông Kang Hyun-woo, yêu cầu một cuộc gặp chính thức với phó chủ tịch. Địa điểm Signal Seoul, tầng 100, không phải The Timber House, dưới tầng hầm. Lần này là nơi cao nhất Seoul, nơi dành cho các vị vua. Anh ấy đi một mình. Buổi tối hôm đó, anh ấy trở về. Trông anh ấy không có vẻ gì là thắng lợi. Anh ấy chỉ mệt mỏi. Anh ấy đã kể lại cho tôi. Cuộc gặp diễn ra trong một phòng riêng. Từ tầng 100, Seoul trông như một mô hình đồ chơi. Người anh trai vẫn kiêu ngạo. Hắn ta chế nhạo. Chú em bốc vác. Cuối cùng, cũng nhận ra mình thuộc về nơi này rồi à? Muốn quay về xin chia chác sao? Hyun-woo, chồng tôi, không nói gì. Anh ấy chỉ đặt chiếc USB lên bàn gỗ cẩm thạch. Người anh trai nhìn chiếc USB, hắn ta bắt đầu thấy không ổn, và Hyun-woo nói. Giọng anh ấy không có sự thù hận, chỉ là sự trao đổi. Em không quan tâm đến Han Seong. Em cũng không quan tâm ai sẽ là người thừa kế. Anh ấy đẩy chiếc USB về phía người anh. Em chỉ muốn sống cuộc đời của em với vợ của em. Em muốn tiệm trà nhỏ ở Seocheon được yên. Em muốn gia đình cô ấy được yên. Anh ấy nhìn thẳng vào mắt người anh trai. Anh lấy quyền thừa kế, còn em lấy tự do. Cái này, anh ấy gõ nhẹ vào chiếc USB. Nếu anh tiếp tục động đến gia đình em, dù chỉ một lần nữa, nó sẽ nằm trên bàn của công tố viên ở văn phòng công tố quận trung tâm Seoul vào 8 giờ sáng mai. Người anh trai sững sờ. Hắn ta không còn là một chaebol. Hắn ta là một tên tội phạm bị bắt quả tang. Hyun-woo đứng dậy. Anh ấy không đợi câu trả lời. Anh ấy biết đó không phải là một lời đe dọa. Đó là một giao dịch, một sự thỏa hiệp lạnh lùng diễn ra ở nơi cao nhất Seoul. Khi anh ấy bước ra khỏi Signal, anh ấy đã thật sự tự do. Anh ấy đã dùng chính vũ khí của thế giới đó để mua lại sự bình yên cho chúng tôi. 1년이 흘렀다. 서촌에 있는 내 찻집 카운터에 서 있다. 토요일이다. 찻집은 손님으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우리는 유명해졌다. 폭로 때문이 아니라 그 폭로 때문에. 재벌에게 억압받던 찻집 이야기, 그리고 딸에게 깨끗한 차를 주려고 강원도까지 차를 몰고 온 노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서울 사람들은 진솔한 이야기에 목말라 있다. 그리고 내 찻집은 그 작은 상징이 되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찻집은 분주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방금 주문을 했다.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황급히 뛰쳐나갔다. 그는 테이블을 조심스럽게 닫고는 고개를 숙여 주문을 받으며 약간 당황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네, 호박파이 한 조각 더 드시겠어요? 그는 내 큰형부였다.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세상을 욕하던 잘생긴 사장님.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그는 돈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었다.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쓸모없는 생활에 지쳤다고 했다. 그는 식탁을 닦는 것부터 시작했다. 차와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뒤쪽 주방에는 어머니가 계셨다. 더 이상 온천만 가는 아줌마가 아니었다. 반죽을 하고 차와 함께 먹을 전통 떡볶이를 쪄내고 있었다. 손이 바쁠 때면 마음이 행복했다고 했다. 다시 이 작은 주방에 온 것 같았다. 그리고 문 앞에는 아버지가 서 계셨다. 등산복 차림이 아니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젊은 도예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니, 협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새로운 찻잔 세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 찻집의 진짜 매니저가 되었다. 가족이었다. 온 가족이 여기 있었다. 그리고 남편은? 강현우? 어디 있지? 나는 설거지가 진행되고 있는 뒤쪽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더러운 컵더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조심스럽고 꼼꼼하게 컵들을 씻고 있었다. 몇 년 전 반지하에서처럼 온 가족이 경멸하던 거지였을 때처럼 딱 하나 달랐다. 이번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설거지를 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서 있었다. 아버지는 협상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고, 매형은 식탁을 닦고 있었고, 남편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남편은 500억 원을 우리를 재정적 파탄에서 구하기 위해 썼다. 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은 자신의 손, 노동, 겸손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우리는 압구정에 있는 집을 잃었다. 하지만 3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서촌의 찻집에 있었다. 오늘 밤 찻집 일은 늦게 끝났다. 남편이 나를 데리러 왔다. 판교까지 차를 몰고 가지 않았다. 남편이 산책을 하자고 했다. 반포공원에 서 있었 같은 다리, 같은 무지개 분수다리였다. 우편에서 갔던 곳.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지난번에는 해방감이었다. 이번에는 평화로웠. 우리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 도시는 여전히 북적거리고 여전히 야심만만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았. 떠났을 때 우리는 고급 주차장에 가지 않았다. 지하철역으로 갔다. 막차를 타고 지친 직장인들과 공부하는 학생들 옆에 앉았다.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 손은 더 이상 악어문의 에르메스 가방이 아니었다. 나는 소박한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가방에는 내가 직접 디자인한 서촌의 작은 찻집 로고가 적혀 있었다. 현우는 여전히 거친 손길로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의 시선은 아래로 향했다. 작은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내 배를 향해. 나는 임신 중이었. 나는 그를, 나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했다.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압구정 부잣집 딸에서 거지와 결혼하고 그 다음 한성 아줌마가 되기까지 내 삶은 정말 이상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행복. 여의도 은행에서 인출한 500억 원짜리 수표도 아니다. 강남에 있는 네 아파트 주소도 아니다. 행복. 인생에서 가장 크고 파괴적인 폭풍을 겪을 때 이 남자가 여전히 거기 바로 네 옆에 서 있다. 그는 네 손을 잡고 간단한 한마디를 한다. 집에 가자. 서울에는 비싼 물건들이 많다. 비싼 아파트들, 비싼 슈퍼카, 비싼 미슐랭 스타, 저녁 식사. 하지만 가장 비싼 건 평화야. 그리고 그게 내 부활이지.